제가 이번에는 네 번째 챕터로 이제 힘과 운동이라는 단원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힘과 운동은 구성이 이제 등석 원운동, 구심력, 그리고 이제 단진동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석 원운동과 구심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자동차가 반지름이 R로 일정하게 그 원운동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정의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주위를 움직이는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이제 처음에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을 때 물체의 위치를 제가 처음 위치를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좌표의 중심에서부터 물체의 초기 위치를 RI 그리고 그때의 속도를 V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90도만큼 회전을 했을 때 물체의 나중 위치를 RF 그리고 그때 물체의 속도는 항상 경로의 접선 방향이니까 VF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체가 그 회전한 각은 90도가 되고 물체의 위치가 변했죠? 그럼 물체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 물체의 변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물체의 변위는 RF-RI가 되고 그 값을 제가 델타 I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전한 각이 90도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어떻게 변했죠? 속도는 초기에 위쪽 방향의 속도 성분에 있다가 나중 상태에서는 이 지금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변했습니다. 속도도 변했죠? 속도도 변했고 그 변한 양을 제가 VF-VI를 해주면 그게 델타 V가 되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VF하고 VI는 똑같은 앵글만큼 90도만큼 돌아갔습니다. 그때 속도의 변화량을 제가 델타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의 변화량과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주는 이 삼각형의 삼각형이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인데 우리가 원운동하는 물체니까 당연히 위치 벡터는 방향은 바뀌었지만 크기로 따지면 RI의 크기하고 RF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R로 같고 V도 등속 원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VI하고 VF는 방향이 변했지만 그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제가 V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R분의 델타 R은 V분의 델타 V의 크기로 비교해보면 R분의 델타 R은 V분의 델타 V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삼각형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거 꼭 90도만큼 회전을 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 돌아갔을 경우 두 점에서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자동차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있을 때 초기 위치라고 하고 그때 위치를 RI 그리고 그때 자동차의 속도를 VI라고 하면 경로의 접선 방향 그리고 B라고 하는 지점에 위치했을 때의 위치 벡터를 RF 나중 위치 벡터를 RF 그때의 속도를 VF라고 하면 여전히 속도는 경로의 접선 방향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같을 때고 지금 방향만 달라진 거죠. 그랬을 때 두 위치 벡터의 차이를 델타 R이라고 하고 그때 두 위치 벡터 RI에서 RF까지 이동했을 때의 그 회전한 각도를 제가 델타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V도 마찬가지로 두 놈을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VI하고 VF의 두 시작점을 같게끔 놓으면 요만큼의 델타 세타만큼의 앵글만큼 V라고 하는 벡터가 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F에서 VI의 두 벡터의 차이점 VF 빼기 VI가 델타 V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래서 90도만큼 돌리나 아니면 델타 세타만큼 돌리나 그 삼각형의 닮은 꼴은 여전히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 자동차가 델타 세타만큼만 돌아갔을 때도 우리가 R분의 델타 R의 크기하고 크기는 V분의 델타 V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게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속력으로 원주위를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속력은 일정하지만
그러니까 그 물체의 속도의 방향은 어떤가요? 계속 변하죠. 여기도 보면 물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VI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위치에 RF 위치에 있을 때 V의 방향이 옆으로 향하고 있죠.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변하면 이게 등속도 운동인가요? 아니죠.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비록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 물체에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먼저 보면 가속도의 크기 얘가 지금 그림상에서 물체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동했을 때 속도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평균 가속도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평균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평균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죠. 그럼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단위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v만큼 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럼 델타 v를 제가 델타 r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관계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델타 v는 r분의 v 곱하기 델타 r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써주면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r임을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델타 t가 무지무지 작을 때 그럼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B라고 하는 지점이 A라고 하는 지점에 거의 붙었을 때 예를 들면 델타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 혹은 똑같은 표현으로 A하고 B가 거의 붙었을 때 델타 세타가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는 경과한 시간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게 순간 가속도는 우리가 미분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R분의 V 곱하기 델타 T가 0으로 가는 리밋 델타 T가 0으로 가는 리밋이 바로 지금 제가 쓴 이 식은 뭐냐면 바로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를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이러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밋 델타 t분의 델타 r에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이제 dr dt 미분의 개념이라고 얘기했고 이 위치 벡터의 시간 변화량이 바로 속도라고 얘기했고 그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r분의 v 곱하기 그냥 v가 되겠네요. 이게 뭐죠? r분의 v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도 똑같이 크기가 R도 같고 V의 크기도 같기 때문에 R분의 V제곱. 매 순간 물체의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R분의 V제곱이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 주죠? 여기서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v 해주면 가속도의 방향은 시간이 결정해 주나요? 시간은 스칼라량이죠. 그리고 델타 v가 벡터량이죠. 그러니까 A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 주냐 하면 AC의 방향은 바로 A의 방향은 델타 v가 결정을 해줍니다. 델타 v의 방향이 이 경우도 A에서도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평균 가속도의 방향은 바로 델타 v의 방향입니다. 그럼 순간 가속도의 방향은 델타 t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균 값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B라고 하는 지점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향했는데 이놈이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델타 V가 어떻게 변하는가? 델타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B를 이제 A로 끌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B가 A 근처에 갔을 때. 그러면 델타 세타가 0으로 가면은 VF의 벡터가 VI를 향해서 오른쪽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델타 T가 0일 때 델타 세타는 0으로 가고 그때 VF의 방향은 점점 델타 VI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VF를 제가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VF를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VI하고 VF의 차이 속도의 변화량이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그 속도의 변화량, 요 지금 파란색으로 굵게 그린 그래프가 이 화살표가 바로 델타 V,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델타 V인데 처음에는 VI의 방향하고 델타 V의 방향이 델타 세타가 유한한 경우는 어떤 앵글을 가지고 있었는데 90도 예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델타 세타가 점점 0으로 갈 때 델타 V의 방향하고 VI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0으로 가게 되면 델타 V는 VI의 그렇죠. 수직한 방향이 됩니다. 수직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V의 방향은 델타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V하고 수직한 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속도의 방향은 순간 가속도의 방향은 델타 V하고 같은 방향, 델타 V가 0으로 갈 때의 방향하고 같다고 했고, 그러니까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델타 V의 방향이 순간 가속도의 방향이고, 그 방향이 바로 V하고 수직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A라고 하는 지점, 혹은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 제곱이지만 방향은 그 순간 속도의 수직한 방향,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순간 속도의 수직한 방향,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순간 속도의 수직한 방향,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원의 중심 방향, 회전의 중심 방향, V는 경로의 접선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회전의 중심 방향. 그래서 회전의 중심 방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심 가속도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에 첨자를 C라고 쓴 게 뭐냐면 구심 가속도를 나타내주는 약자입니다. 영어로는 그걸 센트리피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회전의 중심을 향한다고 하는 그 약자를 써서 AC라고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구심 가속도다. 항상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고 가속도 운동이고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으로 항상 일정하지만 R도 일정하고 V도 일정하지만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한가요?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가속도의 방향도 계속 변하죠. 매 순간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에요. 그냥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까지 변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 아니면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물체가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할 때 물체가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원둘레로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얘가 한 바퀴 회전하는 데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가요? 원주율이죠. 2πr. 2πr 동안 이동한 시간을 한 주기라고 하면 V의 속도로 등속력으로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시간을 T라고 하면 T는 V분의 한 원주율, V분의 2πr이 되고 혹은 뭐 V는 주기로 나타내지면 T분의 2π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동수는 단위 시간 동안에 회전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고 진동수는 항상 주기의 역수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1회전을 하면 그게 우리가 1 나누기 그 시간, 세컨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진동수의 단위는 시간분의 1, 그 SI 유닛으로 세컨드분의 1 해가지고 진동수의 단위는 세컨드분의 1이고 세컨드분의 1을 우리가 헤르츠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헤르츠.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횟수를 한 주기 동안에 1회전하면 그게 1헤르츠다. 단위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고 각속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제가 쓰고 각속도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물체가 회전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각이 어떤 시간 동안에 몇 도만큼 회전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양이 각속도인데 오메가는 t분의 세타 단위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도가 각속도고 그러면 한 주기 동안에는 몇 도를 회전할까요? 한 주기 동안에는
2파이만큼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주기로 나타내주면 주기분의 2파이가 됩니다. 주기분의 2파이.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와 주기와의 관계식은 한 주기 동안에 한 바퀴 도니까 그때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진동수로 나타내주면 얘는 2파이 뭐 f.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2파이 f라고 우리가 쓰고 제가 이 우리가 그러면 접선 방향의 속도 V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선속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linear velocity라고 하는데 선속도라고 얘기하고 얘 오메가를 우리가 각속도, 각이 회전한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각도를 나타내주는 양이 각속도.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의 물체의 속도를 선속도. 그럼 선속도하고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선속도하고 각속도의 관계식도 금방 구할 수 있죠.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선속도 V는 R 오메가. 그래서 각속도하고 선속도와의 관계식이 V는 R 오메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체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선속도 V는 회전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다. 그래서 V는 R 오메가다. 이 예제는 이제 회전하는 원판 위에 제가 이제 3개의 점을 찍었어요. 반지름이 가장 작은 지점에 A, 그다음에 중간 지점에 B, 그다음에 반지름이 가장 큰 지점에 C. 3개의 점을 찍고 이 회전 원판이 돌아갈 때 세 점의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식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각속도를 보면 각속도는 한 주기 동안에 2파이만큼 회전을 하면 되죠. 단위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도인데 이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과 C라는 지점에서의 각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한 주기 동안에 A, B, C가 몇 도가 돌까요? 똑같이 2파이만큼 돌겠죠? 그러니까 A, B, C는 다 똑같은 각속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의 각속도, B라는 지점의 각속도, C라는 점의 각속도는 C점의 각속도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기 동안에 한 바퀴 다 돌기 때문에. 그러면 A 지점의 선속도, B 지점의 선속도, C 지점의 선속도는 V는 R 오메가니까 각속도는 일정하니까 선속도는 오메가가 일정할 때 R에 비례하죠. 회전 반지름에 비례하는데 회전 반지름은 어떤 게 제일 크죠? C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RA가 가장 작고 RB가 중간, RC가 가장 크니까 어떤 놈이 선속도가 제일 클까요? 선속도는 C라는 지점이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VC가 가장 크고 B라는 지점의 선속도, 그 다음에 A라는 지점의 선속도의 순으로 선속도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속도가 바깥에 있는 놈이 당연히 선속도가 빠른 게 한 주기 동안에 한 바퀴를 돌려면 바깥에 있는 놈이 더 빨리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속도가 바깥에 있는 놈이 더 빠릅니다. 각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속력의 크기는 일정하게 이제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물체가 이 지점에 있을 때 항상 물체의 순간 속도는 경로의 접선 방향, 그리고 물체의 순간 가속도는 속도의 수직한 방향이면서 회전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 지점에 왔을 때 물체의 선속도는 경로의 접선 방향, 이 지점에서 물체의 각속도는 어떻게 되죠? 회전의 중심 방향. 그러니까는 회전의 중심 방향이면서 이 속도의 수직한 방향.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가속도가 A가 방향이 크기는 다 A로 같은데 A가 얼마라고 했죠? R분의 V제곱. 근데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가속도의 방향이 매 순간 가속도의 방향도 변하고 속도의 방향도 선속도의 방향도 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가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 이 물체한테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작용하는 힘을 제가 F라고 놨습니다. 이때 F가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같을 테니까 매 순간 이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계속 향하고 있어요. 이러한 힘을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에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에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다. 왜냐하면 원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가속도 운동을 해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생긴 가속도가 항상 속도의 수직한 방향이면서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힘도 F = ma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때의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다. 그래서 구심력의 방향은 항상 가속도의 방향하고 같고 F는 ma니까 크기도 구심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니까 이때 가속도 A는 얼마라고 했죠? R분의 V제곱.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이고 V하고 V를 제가 선속도 오메가로 나타내주면 V는 R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V는 R 오메가를 대입을 해주면 구심 가속도는 그 선속도로 나타내주면 mR분의 V제곱 혹은 그 각속도로 나타내주면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는 이게 구심력을 받게 되는데 지금 얘는 지금 뭐 영희가 있고 민수라고 하면 영희가 지금 실에 물체를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리는데 멍청하다고 하면 안 되겠네. 민수가 와서 그냥 우연찮게 빵 맞았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돌리던 실을 제가 확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돌리던 줄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물체는 어디로 날아갈까요? 이렇게 회전하던 회전하는 물체는 항상 구심력이 존재하는데 구심력이 이 경우는 실이 만드는 실이 만드는 힘이 존재할 텐데 갑자기 줄이 딱 끊어졌어요. 그럼 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줄을 딱 끊어버리면 이 물체는 어디로 날아갈까요? 저 바깥으로 날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뚝 떨어질까요? 이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물체는 회전의 중심 경로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이 만약에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실이 뚝 끊어지면 물체는 처음에 요 경로의 접선 방향을 따라서 가면서 이렇게 뭐 포물선 운동하면서 뚝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줄이 뚝 끊어지면 여기 또 경로의 접선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뭐 올라가면서 좀 떨어지거나 항상 끊는 순간에 물체의 진행 방향은 경로의 원운동의 접선 방향으로 물체가 처음에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 90력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잔진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